발견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교훈은 첫 번째 저서인 변형에서 임상사례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정신분석적 관찰 이론과 변형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들 중에 하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이 정신분석적 선입견들과 세계에서 출현하는 사실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나는 회계 동안에 발생한 것에 적용할 것이다. 절대적 사실은 결코 알려질 수 없는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오라는 기호로 나타낼 것이다. 기호는 이 진술과 함께 이론적인 루비콘강을 건너는 수심리학적 혁명을 시작했다. 달인의 정상의 우뚝성 기호는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실증주의에 평평한 세계, 내적 및 외적인 우주의 불확실성, 무한성, 상대성, 신성, 루미노제라서 신성을 도입했다. 만약 비온의 오 이론이 맞다면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인신론은 불확실성과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의 일차성에 대한 조적 방어일 수 있다. 다른 말로 본능적 육동은 오의 중재자라는 지위로 자천될 것이다. 심지어 죽은 본능이란 한 세대가 그 자신의 오를 담아내는 데 실패하고 그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경증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라고까지 말한다. 상의 용어이다. 그 제3의 영역은 사실 제1의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는 근본적인 영역으로서 무의식과 의식을 지탱하기도 하고 상호 침투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쪽 항상 진화 중인 궁극적 실체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내적 및 외적인 우주적 알 수 없음, 무한성, 궁극적인 불가분리성을 지칭하는 것, 피할 수 없는 운명, 혼돈, 복잡감, 최종적으로 신성, 이데아 형태들과 루메나들을 알려낸 그렇지만 불완전한 상태의 경험의 불자리에서 저는 관념으로부터 관념으로 다시 개념으로 변화를 통해 인간 존재 항 속의 현존을 가리키다. 최초의 동인으로서 오는 본능과 죽음 본능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깊은 정신적, 생물학적 생명의 원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 목적론적 잠재력의 시점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기와 세무사의 자존성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모든 불안의 원천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나 대상들이 오타가 난다. 대상들이 서로 만날 때 파국적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정서적 소용돌이로서 영원히 우리를 맴도는 현존이다. 그것은 정신분석 안에서 분석가가 찾아야 하는 분석적 대상이다. 리비도 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이는 죽음 본능도 마찬가지다. 죽음 본능은 오가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때 유아와 피분석자의 생각하고 숙고하는 능력과 내적 및 외적으로 대상들과 연결하는 주체의 능력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에 의해 타격을 받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조금만 죽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살아남기 위한 적응적 조치이다. 따라서 오는 신체분열적 자리를 특징짓는 박해불안과 궁극적으로 우울적 자리에 우울불안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불안은 오의 고아가 되는 것이요. 오는 야생적이고 항상 출현하는 그것에 대한 흥미로운 유비는 강남이나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운전 게임이다. 놀이하는 사람은 스크린 위에 자동차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한다. 그 게임의 목표는 운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지그재그로 된 길 위에서 자동차가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길이 오다 있는 내부든 외부든 대상 또는 대상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생명의 세력은 안과 밖 모두로부터 불운한 주체에게 힘을 행사한다. 오는 의식과 무의식 너머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것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본질이기도 하다. 끓는 가마솥, 말로 것을 구성하는 것이
것은 욕동이 아니라 오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내적 대상들은 나쁜 내적 대상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재화된 보상적인 좋은 내적 대상들을 제외하고 변경되지 않은 오, 자기나 양육자의 단기 실패에 따른 변형되지 않은 오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대차 요소들의 방사능 폐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오의 진화들이 K 안에 인식되고 우리 자신이 오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것의 비혼의 이론은 비인격적인 오가 인격적인 오로 변형된다는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적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기 조직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K는 한 개인이 진화하는 오와 조화롭게 나란히 진화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의 중간적 위치, 강제적 우애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오는 맹목에 의해 조명되어야 하는 어두운 지점이다. 비혼에 담기는 것 개념이 클라인의 이론을 외부 현실로 확장한 것인 반면 오에 대한 그 생각은 초현실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비혼은 프로이트와 클라인 시대의 왜곡된 논리적 실종주의를 무한으로 밀어넣는다. 동료들 눈에는 그가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보였다. 내 생각에 비혼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적 세계에 관한 제약들과 실화 권리의 한계를 초월했고 죽은 본능이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에 대한 징검다리요 표시들, 오의 기수들이나 상형 문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은 본능의 한계를 밀쳐버렸다. 비혼에 대한 나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각 정신분석 세계의 과제는 분석가가 기억과 욕망과 이해를 내려놓는 자아의 활동 정리,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감각기관은 내담자의 정신분석 대상, 즉 내담자의 궁극적인 실제, 절대적 진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오와 주파수와 공명하는데 이때 오는 내담자를 위한 해석의 형태는 상징으로서의 K로 변환되거나 변형된다면 그때 내담자의 개인적으로 재변환된다. 오는 우리의 존재론적 성향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지각되든 아니면 조화로움과 고요함으로 지각된다. 여기에는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를 무자비하게 오가는 추가 있다. 그 추의 정점은 오다. 오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하이데거를 따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은 어떤 것으로 묘사하지만 진실을 담아내지 않는다. 그것은 우울적 다리의 성취에 따른 일시적 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데리다의 지우개처럼 일단 사용하고 나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고 지워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더듬어 알 수 없으며 알려질 수 없는 것과의 만남, 즉 말들과 그것의 일상적인 의미들이 끝나고 오가 시작되는 영역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는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또한 내재되어 있고 정신분석적 대상으로 증상으로 또는 정신분석의 현학적 또는 내재적 주체로서 가치를 드러내고 시장을 성취하고자 추구한다. 자, 여기서 조금 쉬어서 가죠. 우리 쉬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발제하시고 또 여러분들 발제 내용을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정서나 생각 잠깐 나누고 가죠. 이게 교수님 좀 은유적이고 좀 약간 좀 확대돼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라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혼이라고 부르는 어떤 강렬한 자유로움, 어떤 뭐 신성한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근데 깊이는 못 보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마음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다든가 어려움을 짓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통찰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미처 몰랐던 마음 깊이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되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접촉되는 그런 순간에 오가 발견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상상 같아요. 어쩌면 내담자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 측면으로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람의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일상 생활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반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담자하고 관계 안에서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내담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상담자가 어쩌면 요즘 얘기로 하면 상담자의 어떤 역전일을 통해서 아니면 비혼식으로 얘기한다면 상담자의 오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어쩌면 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면서 그 요소는 그 바뀐 요소 이 알파가 내담자에게 갔을 때 내담자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의식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O가 K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하고 K는 굉장히 밀접한 O의 중간 매개 대상이 K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한순간에 O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 K가 영원히 내가 이 O를 알 수 있는 K는 아니죠. 그 순간에 O를 포착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K라는 것은 자기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자기 내면의 거주자를 만나는 셈이죠. 자기 동네에 그 사람 사람을 몰랐다가 갑자기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선한 충격일 수 있겠죠.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인카운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문자 그대로 신성한 힘, 뭐 누미노제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브라질의 그 뭐랄까 그 밀림, 브라질의 그 아주 천연 자원이 막 있는 그 아마존. 그런데 그게 어떤 문명에 의해서 손상당하듯이 우리 자아도 어떤 문명에 의해서 많이 손상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결국엔 우리의 원시의 힘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기에 뭔가 우리 삶의 원천이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 오해 여기까지 한번 상상을 했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 그 오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야기가 상당히 뭐좀 끌고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데 전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K라는 것도 자칫하면은 그것이 보유하는 K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이나 어떠한 과거의 틀에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너희처럼 비교는 거부하고 그냥 그 K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지적인 K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K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냥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이라는 것이 과거에 의해서 조작되는 현재의 만남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 조작되는 현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만남.
뭐 이런 느낌으로서 다가오는 비혼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정서적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보니까 굳이 인위적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또 어떤 나의 기준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정서라는 표현, 정서적으로 만난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느낌으로. 아주 좋은 나눔 주셨어요. 그래요. 상대방을 침해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상대를 파괴할 수도 있죠. 우리가 대상을 우리의 표상을 가지고 만나버리면 실제 대상이 아닌 나의 내적 대상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대상을 O라고 한다면 이 대상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죠. 나의 표상에 의해서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째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핍박하는 결과가 되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O를 존중해서 이 O가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O를 질식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죠. 이게 임상적인 것뿐이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에서의 어떤 구원자나 우리의 신성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똑같겠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알량한 알므로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 K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폭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상 파괴적인 게 그리고 어떠면 이 K는 한순간 쓰고 버려야 될 K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영원한 O를 덮어버리는 어떤 웨펀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오는 우리의 감각, 상상력, 관념 너머에 있는 알 수 없는 진실, 혼돈, 물 자체, 그리고 소위 베타 요소들을 포함하는 초관념의 범주에 속하는 너무나 미묘하고 강력한 궁극적 실제가 우리의 현실과 꿈에서 그런 것처럼 상호 침투하고 허공을 맴돌고 실체 없고 장소 없는 풍경을 가리킨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형태들에 대한 이론과 비혼의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을 포함하는데 비혼은 종종 이것을 타고난 전관념, 즉 미래 안에 예측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씩 불러내어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내재된 실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네 번째, 신비주의 히브리 문서 카발라. 나는 비혼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신비주의적 히브리 문서인 카발라에서 가져온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다. 카발라는 블룸에 따르면 처음에 단일체인 신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내재된 신이 되기 위해 신은 자신의 신성,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을 줄여야만 했다. 내재된 신은 그리스 문헌에서 세상의 창조자인 조물주로 언급되어 왔다. 우리가 우 안에서 변형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체인 신성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일상 언어에서 조물주로서의 신을 그분, 초월적 신으로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신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소음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을 대면할 수 있으려면 먼저 신비가들이 경험하는 고요함의 상태로 지다해야 하고 오의 어두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오의 어두운 얼굴은 오의 역정 가능한 관점에 따른 것으로서 비혼이 망각의 여명이라고 언급한 피할 수 없는 여정이며 동시에 비혼의 궁극적 종말론 이론을 구성한다. 다섯 번째, 오, 대칭 그리고 죽음 본능. 우리의 생각을 수학의 기초에 철저하게 개정한 마테 블랑코 덕택에 우리는 오의 여러 등급과 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테 블랑코가 말하는 무의식은 오와 동형론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무의식은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무한성과 무한한 단위들을 갖는 그것의 속성과 함께 그 자체를 혼돈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비대칭적인 대칭 또는 무한성으로 제시한다. 그는 무의식이 다양하게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는 쌍방 논리적 구조를 지닌 15개 등급으로 된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층들은 서로 다른 비율이 대칭적 논리와 비대칭적 논리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협력적 대립 구조와 나란히 거기에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인 이가적 논리가 존재한다. 마테 블랑코에 의하면 마음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원리 양태, 동질적인 원리와 이질적인 원리 사이의 변주법적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된다. 그 결과 오는 그 자체로서 무한한 수의 무한성의 시fat들을 특징짓는 다양한 정도로 비대칭화된 무한한 대칭들을 가진 무한한 존재로서 특징지어진다. 결과적으로 마테 블랑코의 심리수학적 이론을 통해 오에 대한 가태연한 유아의 원경험은 절대 혼돈 중의 하나다. 유아가 1차적인 절대적 타자성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충격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한 경험 자체는 행위자라는 느낌과 개인적 주체성의 느낌을 전해준다. 나는 1차적 변형이 유아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죽음 본능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제안한다. 주체성과 행위자는 그때 시작된다. 6번째, 오와 비온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상상적 추측. 깊고 형태없는 무한의 영역을 탐구하는 용감한 탐구자인 비온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제공하는 안내를 따라 오로 가는 뒷길을 향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상 상황에서 부재한 적가심을 직관함으로써 오 안에서의 변형과 진화라는 새로운 개념에 도달했다. 맥 해리스 윌리엄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공포와 외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것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1918년 8월 8일 아미행 로이로드에서 죽었다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가 오에 의해 세배를 받았고 그래서 오의 고아가 되었으며 이름 없는 불안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생생히 말해주는 주관적인 기록의 한 조각을 얻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 아미행 로이 로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아시는 분 있나요? 1918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1차 대전 얘기죠? 1차 대전 시기죠? 그 당시에 비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포병 장교였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어쩌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이분은 장교에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포병 부대가 엄청난 공격 속에서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비온 속에 있는 것은 이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어떤 큰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은 또 2차 대전에도 참전해요. 2차 대전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직접 포병 장교로서가 아니라 의무 장교로서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차 대전 때는 포병 장교였다고 하니까 정말 거친 환경 속에서 일찍이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죽은 경험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불안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분으로서는 이미 생과 사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죠.
음, 가면 써볼까요? 네.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을 안내함에 있어서 그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경험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비온이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분석가인 멜라니 클라인에 대한 집요한 비판들을 제시한 것은 클라인이 비온의 시기심, 탐욕, 전능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오해 대학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제가 되어버린 죽은 비온은 간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비온은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자신은 항상 겁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설은 그가 요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고통 안에서 비온의 영혼은 공포와 어둠 앞에 항복했다고 스스로 믿었을 수 있다. 그의 자서전과 초심리학은 죽지 않은, 죽은 그의 라디오 신호일지 모른다. 그가 나쁜 직업을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아마도 궁극적 외상으로부터 재활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 안에서 그가 자신의 고통, 항복, 그리고 화해를 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위협하는 공포와 그림자 안에서 희망을 경험하고 우리의 승화된 고통을 분석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게 길지는 않아요, 내용. 길지 않은 대신에 제일 어려운 챕터죠. 그러게요. 읽었지만 너무 이 얘기가 참 길고 의미가 너무 많아서 겹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하루에 다 소화하려고 하는 건 무리죠. 항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정서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비혼의 오를 우리가 발견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오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의 정서적인 측면과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앤드 나우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가가 내가 나의 오에 가까이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포병 장교로서의 어떤 비혼의 얘기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좀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임전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서들이 오는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런다는 건 이제 여기서 불안이라는 감정, 정서를 얘기할 때는 저는 불확실성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기다리면 코로나가 간대. 보통은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날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만 좀 고생하자 이러면 좀 견딜만 한데 이게 1년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른대. 그러니까 계약도 못하고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전쟁을 많이 겪으신 세대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그런 정서들을 보면 너무 많이 왜곡돼 있고 너무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한 가지 이 비혼이 이렇게 그런 전쟁을 겪어서 생겼던 어떤 경험치에서 어떻게 이런 이론들과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좀 편파적이 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알아가려고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네요. 학자들은 다 그런가요? 이만큼 깊이
마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도 아주 대단한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보여요. 저는 이제 그 비오니 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수치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 진실 또는 궁극적 수치라 그러면은 뭔가 좋은 느낌이 내지는 뭔가 그 인간답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비오의 오 이야기 속에서는 두려움도 들어있거든요. 어두움도 같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보호받고 이걸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쪽으로만 좋은 쪽에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대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양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학에서 그게 반영된 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공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그러면은 이 비원이 경험했던 삶과 죽음 속에서 불안이라는 것은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은 왜 저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분들은 저보고 목사가 믿음이 없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현실로 봐야 된다 이거죠.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그대로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게 공존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비올이 말하는 오는 그게 깔려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오를 무조건 좋게만 볼 수도 없고 무조건 두려워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어떤 실체가 되고 실존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 너무 우리의 신앙도 편파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에 대해서 억지로 외면하면서 말하자면은 정신병리를 그냥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버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상 살면서도 치료자가 되면 무조건 치료해내야 되고 목사가 되면 무조건 믿음 있는 걸 긍정적인 믿음 있는 걸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면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배워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는 오에 대해서 볼 때도 양면성을 보면서도 양면성을 이제 비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양면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나눔 주셨어요. 우리 같이 어떠면 우리 함께 묵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저는 약간 평소에도 약간 비판적 사고가 좀 깔려있는 사람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런 인류의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거나 이런 걸 깨닫는 동시에 여기 뭐 목사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인도주의거나 이런 거에 약간 허상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을 때 그게 솔직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낱낱이 약간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저희 치료에 있어서도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인터페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뭘 감추고 있나? 아니면 뭐를 진심을 드러내나?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간파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비혼의 그 오해에 대한 생각을 한 뭐 100분의 1도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그냥 느낌상 그 비오는 말과 우리의 진짜 진정한 자아 사이에 있는 이것들을 고기를 자꾸 이렇게 종용하고 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치료사 선생님이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내담자 너무 억압이 심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그 말 한마디로 되게 일원화시켜갖고 그 내담자를 정리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혼식으로 이 말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 있는 그 오해 영역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치료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히 이상적이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항상 이 말들도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인간들의 이런 거랑 굉장히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마주할 뿐이지 그 오해, 실제 그 속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너머에 있는 실상을 우리가 만나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도 환자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환자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터페이스가 노이스라는 얘기가 이때는. 네, 맞아요. 너무 막 이렇게 앞을 혼란시키는. 이 노이스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기능도 하지 않고 완전히 오버웰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잼 현상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말이 사실은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 언어 자체가 이게 표상이기 때문에 표상은 실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체의 그림자라는 얘기. 근데 이 그림자가 왜곡된 그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실체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이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된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우리가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대상을 이해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우리 유 목사님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저는 오늘 그 챕터에서 이제 그 절대자의 초월과 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학에서 좀 논쟁이 많이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이 되는 게 절대자가 초월자냐 아니면 내재자냐 아니면 내재하는 초월자냐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이렇게 좀 갈려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이 좀 신기하고요. 이제 저는 시작을 공부했으니까 이 상담 심리학에서 초월과 내재를 다루는 게 일단은 신기하고 이제 그 하이데거의 그런 현상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데리다의 그런 기호학적인 또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신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 정신분석에서 만날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만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기호학이나 이제 그런 이제 데리다나 이런 그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구조주의랑 후기 구조주의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한 게 이제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이 언어로 구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자가 글을 쓰면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읽는 것이냐 아니면 그 언어 자체만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또 논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라고 이렇게 썼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라고 썼는데 그 배가 일단은 제가 배라고 쓰고 나면 그건 독자가 그거를 우리가 먹는 배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물에 뜨는 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신체의 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해석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 비혼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한 게 좀 너무 흥미롭고 좀 정리는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비혼이 어떤 식으로 이 오를 이 기호학이랑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주 많은 걸 쇼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에게 나눠줘야 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데리다가 이제 그 용어나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도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들려진 그것 자체만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유는. 그렇죠. 네. 예.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비답적 방법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틀에 의해서 갖춰진 게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어떤 틀 안에 우리가 갇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상징이 왜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몰랐던 무언가를 되찾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발견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를 만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비혼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를 만난다는 것은 상대방의 오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오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의 오를 발견함으로써 상대방의 오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무엇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묘한 그런 만남의 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혼이 자꾸 현상학 이야기를 딱 던지고 있고 또 그 현상을 만나지 않은 현상에 쓰이는 매개체가 뭐냐면 전부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언어든지 비혼이 만들어 놓은 기호든지 간에 어떤 기호나 상징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아닐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가지고 비혼에게서 이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서라고 말하는 이제 그 정서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 상대방의 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를 발견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또 좀 한 번 더 뒤집으면 나의 오를 발견할 수 있느냐. 나의 오가 나를 찾아오도록 허용해줘야 된다. 이런 또 한 번의 반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오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얘기했었죠. 소극적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고요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떤 정신분석 쪽의 개념보다는 고요함이라는 얘기는 영성적인 트레이닝 과정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신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요함이 전제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스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출현하는 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오를 담을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empty 스페이스가 엄청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 컨테이너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타 요소를 담아내려면 이 컨테이너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컨테이너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컨테이너를 빌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 그로투슈타인은 그 얘기를 조금 바꿔서 아이도 컨테이너가 있는데 좀 약할 뿐이다. 뭐 이렇게 비혼하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비혼은 원래 아이가 컨테이너가 없다고 본 거죠. 최초에는 엄마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어쩌면 이거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는 아직은 심리적인 탄생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컨테이너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처음에는 그런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오의 발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를 발견하는 것인지 오가 우리를 발견하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이 태도가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찾아 나서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열성적인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도 금광 찾으러 나가는 서부의 금광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냈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발견되는 것이 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찾아 나선다고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게 오일 가능성이 있죠. 좀 우리가 찾는 오가 되어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오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발견되어져야지 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보유하고 있는 K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니까 그건 진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오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상을 가지고 실체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체를 못 만난다는 얘기죠. 표상이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상 표상인데 대상 표상은 어떤 면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거쳐서 대상 표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스냅 사진들의 집합일 뿐이겠죠.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여기저기 찍어둔 사진 여러분들 아이들 사진 많이 찍어 놓고 계시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은 아무도 이 사진 가져가려고 안 해요. 우리 부모들은 그게 아주 소중한데 아이들은 왜 이런 걸 이렇게 오래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안에는
그 사진이 아이들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진은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아이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옛날에 내가 사진으로 기록해 놓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아이들과 지금 활동하고 생생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정서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강요하진 않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소망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그 소망 속에 채색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 메모리도 있고 그 어떤 아이들의 내적 표상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내적 표상대로 아이들은 절대 살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를 오라고 본다면 이 오는 진화는 오라는 얘기예요. 그 진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대를 하면 계속 그 기대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 오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성장하고 진화하는 오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이로서 내가 품고 그 영향을 주어서 그런 아이로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면 이 아이의 오는 죽어버리죠. 이게 어쩌면 부모 자식 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고 여러분들 임상에서 대하는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의 원인일지도 몰라요. 이혼하고 하면 당기는 것, 담는 것, 뭐 담는 것, 당기는 것 이런 상호적인 기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내담자랑 이렇게 연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저런 경험을 했었지 하고 그런 그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죠. 근데 그 반대일 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도 알더라고요. 공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죠? 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얘기하다가 언니는 상담자인데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고 공감이 안 돼. 그거는 그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태생적 한계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겪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안아줘야 될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살짝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내담자들은 우리보다 어떤 면 우리는 훈련된 무의식이지만 그분들의 무의식은 네. 와일드 언컨셔스니스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제된 무의식이지만 이분들은 절제가 없는 야생적인 네. 무의식 세계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의 무의식하고 접점과 접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간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공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 위장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어떻게든 알아차려요. 귀신 같아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한국증 청소년을 만났는데 정말 마치 정말 똥까지 닦아줄 정도로 이 아이를 이러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시키고 말하게 하려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다 돼가도록.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네가 말을 하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물어보고 형식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걔가 투명인간인 것 같았죠. 그렇게 그 세션이 지나고 그 다음 세션이 지나고 안 온대요. 내가 가라고도 절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담겨지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말로는 어째라 저째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는데 나의 상태가 나의 정서가 이게 말을 안 한다고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말을 삼가고 있을 때 더 가장 진실하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참 그런 것들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내담자가 막 앞에서 불가불가 옛날엔 그 얘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얘기 속에서 뭐가 느껴지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저한테 딱 제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얘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정서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게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공감도 하는 일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언어가 보통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죠. 보통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인지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함께 따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가진 캐파죠. 어떤 얘기를 설명하거나 정서적인 측면은 항상 따라가는데 이 정서적인 측면을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픽업해내느냐. 또 하나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내담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이게 이 채널 자체가 다양하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채널을 어느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다른 채널에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다 봉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말로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표현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통 소위 말하는 그 건강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보다는 정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민감한 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상담자가 되면은 상담 지적으로 다가가려는 경향성이 있고 내담자는 지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게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많은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임상가의 훈련은 이모셔널 트레이닝이라고 봐요. 지적인 것은 벌써 이거 공부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미 다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똑똑해지면 환자 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지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혼의 얘기가 그러니까 비혼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정서를 통해서 이해한다죠. 오를 만나는 것은 정서를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임상 상황에서의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가 체험하는 것. 근데 각자의 체험이 다를 수 있고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굉장히 그럴 때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그게 성취의 언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캠페인하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면 내담자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직되고 뭔가 바르게 앉고 막 이러는데 막 몸도 앞으로 기울였다가 허허하고 막 표정도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불편해하셨는데 자연스러워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딱딱하고 항상 긴장되고 이분을 만나는데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그냥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쩌면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쩌면 가장 정직한 언어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 안에서 가리키는 그런 어떤 직관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아,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unconscious awareness죠. 아무튼 이 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일상에서 또 저 개인의 삶에서 다룰지 좀 더 민감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요즘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명제, 또 하나는 네. 존재의 존엄성이라는 측면. 네. 이 존엄성이라는 측면, 나의 백그라운드인 법률가로서의 내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상호적으로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인간 안에 있는 고귀함을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질서의 기본이다고 하는 거죠. 깊은 의미에서 헌법은 결국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헌법이죠. 그 인격의 존엄성들을 보장하자고 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영성가들이 각 영혼들을 존중해줘야 돼. 영혼을 존중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게 우리가 오가 트루셀프를 얘기하는 것이냐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신성은 내 트루셀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누구의 트루셀프가 발현하지 못하도록 침해한다는 얘기는 결국 신성 모독이라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격 안에 있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역죄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무시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공유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참자기를 방해하는 것이고 참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참자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신성을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 창조주가 한꺼번에 무시당한다고 핍박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은 와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해요.